그 안에서 소년범들에게서 이제 돈을 갈취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라거나 탈옥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를 봤었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47의 제작을 맡은 김재환 PD라고 합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이 사건은 작년 5월 새벽 5시에 가해자가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가서 무자비한 공격을 했고 특히 이제 머리 부분에 집중해서 6차례 가격을 한 사건이고요.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에 가서 7분 동안 추가 폭행 또는 추가적인 어떤 성범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많이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SNS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던 상태라 더 이상 저희가 뭘 할 게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피해자가 거의 한 1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CCTV 전체 영상을 봤더니 기존에 이제 나갔었던 내용보다 훨씬 폭행이 잔혹하게 느껴졌고 사라진 7분의 시간을 리얼타임으로 이제 돌려서 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추가적인 범행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1심을 받았던 형량이 너무나 높다라고 이제 2심에 지금 다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을 했는데 가해자 진술 사실 여부는 확인된 건가요? 진짜 기억하고 전화하시는 게 진짜 이 술 때문에 제 자신의 이런 것 같아서 진짜 듣고 싶습니다. 그 가해자의 경우에 소주를 7병에서 8병 가량 마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파악은 되지는 않지만 가까운 친구의 돌잔치에 참석을 했고 다른 술자리에 추가로 2차, 3차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로 파악은 됩니다. 술을 먹고 돌려차기를 머리에 정확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돌려차기로 사람 머리를 맞출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사실 실험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한테 자문까지는 사실 구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가해자가 정확하게 여성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 여성분의 키가 작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을 한 다음에 그냥 중심까지 정확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유단자나 이런 사람이었던 건가요? 청소년기에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전 펜싱 국가대표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운동을 조금 배웠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 경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호업체 또는 용역업체에서 일을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약간 운동 소질이 어느 정도 있었고 뭔가 연마했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풀려있는 청바지 단추, 한쪽 발목에 걸린 속옷 등 성범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수사기관은 의심을 못한 걸까요? 한 달에서 2달에 걸쳐서 이제 재활에 집중하던 과정에서 검찰에서 1심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검사님이 먼저 남아있었던 기록들을 보면서 약간 성범죄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피해자한테 질문을 했고 피해자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여겨졌던 정황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 아쉽긴 했거든요. 그냥 어느 한 명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부실한 수사였나? 라고만 사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일단 저희가 최초 목격자를 만났었을 때 여성분이 누워있고 소변이 그 옆에 흘려져 있고 짐들은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냥 주치자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112 지구대의 기록지를 봐도 바지 지퍼가 열렸다라는 내용까지는 있지만 이제 CCTV 상으로는 폭행의 정황만 보이고 성범죄 수사로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수사가 아쉽다라는 거는 맞지만 경찰분들이 되게 그 동선을 추적해서 도피하고 있는 거를 되게 잘 검거하시긴 하셨거든요. 처음에 바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뭔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DNA 감정서에 세밀하게 적혀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면봉으로 채취를 해서 이제 국과수로 넘겨졌다라고 하거든요. DNA를 검사하는 옷이나 뭐 물건들을 사실 통째로 국과수에 의뢰를 하면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이 DNA가 나왔고 어떤 DNA 성분이 검출됐는지까지도 조사가 좀 더 세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옷을 다 넘겼을 때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경찰 나름의 노력으로는 이제 재판을 좀 더 빠르게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성범죄가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데 있어서 뭔가 DNA 검출 과정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세밀하게 DNA를 분석할 수는 없나요? 그 2심 재판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검찰에서는 직접 증거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래도 제일 직접 증거에 근접할 수 있는 게 피해자 바지 버클에 지문이나 DNA가 있는가, 그 부분에 뭔가 DNA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성범죄에 대한 정황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이제 재판부에 추가 의뢰를 한 상태였고,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지금 뭔가 공소장의 제명이 변경도 안 된 상태고 이 증거를 채택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약간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고 서면으로 추가 제출을 하라고 한 거죠.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DNA 분석은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증거물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변에 젖어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DNA 검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검출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폭행이 성립되는 조건 3가지 중 하나가 피해자의 자백이라고 방송에 나왔는데, 교도소에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히 써놨다면 그 자체가 자백이 되지 않나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여성분한테 꽂혔고 끌려서 이제 그 여성을 따라갔다. 그 성범죄와 관련된 뉘앙스의 편지가 있다라고 좀 전해지는데요. 전해들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이 혹시나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찢어서 버렸다라고 돼 있어서 자백의 증거로 보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요. 실제 그 편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했던 그 말 자체로 이게 뭔가 자백으로 여겨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 편지가 실제 존재했다라는 게 전달이 된다면 뭔가 2심 재판부에서 성범죄 관련된 증거를 들여다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10통 이상 쓴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문이다라기보다 자기 변명들을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에 가깝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이 나라의 약자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알리고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 회복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글들도 반성문에 약간 은연중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가해자가 이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내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출소한 지 10일밖에 안 됐어요. 너무 충격이 컸어요, 진짜.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나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 그래서 그냥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억울한 게 다예요, 걔는. 탈옥을 하겠다, 끔찍한 보복을 하겠다거나, 소년범들에게서 이제 돈을 갈취하고 자의행위를 하고 있다라거나 이런 말들을 하는 거를 봤었을 때는 가해자가 반성문은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댓글에 피해자분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피해자분을 위해 우리가 같이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물론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도 계시고 여전히 이제 오른쪽 발은 약간 바깥쪽으로 도는 형태를 보이시기는 하는데, 해결과 뭔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지금 씩씩하게 싸우고 계세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의 말이나 증거가 단데 잊고 싶은 기억인데도 이제는 뭔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증거라도 남겨놓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저도 살아있고 그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멋있거든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런 응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제 피해자분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그런 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힘이 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셨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라고 여쭤봤었을 때는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법원 쪽에 탄원서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은 그 부분이 좀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피해자분이랑 좀 추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만약에 가능한 방법은 댓글이나 이렇게 공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그래도 살아 계셔서 뭔가 이 방송이 끝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 방송이 나갔는데 그 당사자가 보지 못하는 방송이라고 하면 약간 좀 슬플 것 같은데 그 거울 쪽에 살아 있어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이제 쓰여 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해서 약간 씩씩하게 요 재판을 끝까지 이제 끝마치려고 하시지만 중간중간 내가 좀 더 다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럴 바에 그때 그냥 죽었으면 이게 더 파장이 컸을까? 특히나 이제 부상 입었었던 것들이 회복됐었을 때 그냥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걱정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가해자가 엄중한 벌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고 이 피해자분의 행동 거지나 아니면 이 피해자분이 뭔가 잘못했었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말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피해자분에게 조금 응원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좀 더 그 사건으로부터 회복돼서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심 재판에서 이 성범죄 부분에 대해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